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강연의 주제는 100년을 살아보니 새 시대를 사는 대학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형석 선생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형석 선생님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데 듣기 전에 잠깐 제가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소개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선생님께서는 1920년 4월에 평양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47년에 뭐 어떤 자료에 의하면 탈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탈북 개념이 아니었을 것 같고 월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모님하고 아드님을 데리고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그 큰아드님이 한림대 철학과에 계셨어서 제가 철학회 활동을 하면서 아드님과도 상당히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서 또 김형석 선생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로 선생님께서 이 일본에 유학을 하셔서 철학과에서 학부를 하시고 한국으로 오셔서 중앙고등학교 또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쳐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더 유명한 것은 선생님의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첫 번째 냈던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엄청난 대박을 쳤던 그것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제목이 지금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무슨 사랑하고 뭐 이런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주로 선생님께서는 기독교 실존주의적인 그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존적인 그 고민들을 하는 그런 상황에 어필을 하셨던 것 같고 선생님의 핵심은 사랑 그리고 인간 중심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00세를 지금 넘으신 나이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뵙고 있는데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해서 새 시대를 여는 대학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3, 40년쯤 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세도 괜찮으니까 예. 제가 잘 듣질 못했어요. 알고 오기는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까 그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예. 예. 3, 40년 좀 아마 전일 것 같습니다. 내 후배 교수들이 독일과 유럽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교수로 있다가 몇 차례 미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세미나도 있고 무슨 학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다녀와서 나보고 하는 몇 교수가 다 같은 얘기인데요. 종합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200년쯤 전에는 미국이 학문과 여러 문화에 있어서 독일을 따라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자기네들이 미국 대학에 와서 쭉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100년 걸려도 이젠 독일이 미국 못 따라온다고
불가능하다고. 한 1~2세기 동안에 세계 역사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무엇이 그 원인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대학 경쟁에서 유럽이 졌다 그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사립대학이 있고 또 주립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많이 성장했는데 독일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립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제한돼 있고 전부 그 퓨시하게 대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더 높이 자라지를 못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있어야 세계에서 경쟁하지. 지금과 같은 독일이나 불란서식 대학 가지고서는 앞으로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 종합해서 쭉 볼 때 우리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 100대 대학이라든지 한국의 몇 대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대학의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그 경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야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 제도가 상당히 미국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것은 3.1운동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자율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립대학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 또 중고등학교에도 압도적으로 사립학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은 우리가 다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대학이 되겠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겪은 역사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다운 교육을 언제쯤 정부와 국민이 합해서 시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6.25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수립됐다고 해도 전쟁 이전까지는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전쟁부터인데 6.25 전쟁 때에 우리 정부가 부산에 피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 요청해서 한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는데 좀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사절단을 5사람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건 국민교육이니까 대학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중심입니다. 그렇게 5사람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의 분들이 이제 관여하고 중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감들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국 교육에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닷새 동안 이제 그 세미나도 열고 여러 의견을 종합했는데 대단히 귀중한 결론 셋을 내렸습니다. 지금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첫째가 뭔가 하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제시대에 교육이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복종하는 교육입니다. 부모 중심의 교육이고 학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교육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따라가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꿔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관심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위한 교육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
주종이라고 할까요? 앞뒤가 바뀌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건 응당이 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얻은 결론은 뭔가 하니 교육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담당자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뒷받침하지 말고 관여하기 시작하고 지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니까 관지도성 교육은 안 된다. 교육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겁니다. 셋째는 뭔가 하니 모든 교육평가입니다. 학력평가든지 무슨 이제 모든 교육평가인데 부정적인 방향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적을 봐도 왜 뭐 잘못했냐 이렇게 떨어졌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칭찬은 하지만은 책만 하지 말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나 누구를 이렇게 낮추지 말고 높여주는 걸 하자 그겁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회의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에 비란 갔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교육사절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 안 듣고 까불고 말썽 부리는 애들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단은 대답을 못하고 누가 대답할까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고. 그 사람 대답이 뭐인고 하니 우리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힌 아이젠허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꼭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 키우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바꿔서 아주 우리가 그때 새교육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새교육이 시작돼야겠다. 그것이 그제 전쟁 끝난 다음부터 쭉 오다가 불행하게 군사정권으로 가면서 그 셋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쯤 가서는 충효 사상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요. 이 교육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서 이게 바로 잡는 데에는 군사 정권이 있는 교육 관념하고는 갈등을 빚게 되니까 되찾아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때 이건 제 개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좀 불행한 사건이 교육계에 나타나는데 그건 뭔고 하니 컴퓨터가 개발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몇십만 명이든지 채점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가장 공정한 교육을 하고 어디 가도 잘못이 없는 교육을 할 테니까 대학 입학 시험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맡겼단 말이죠. 그걸 다들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그 컴퓨터로 하는 게 뭔고 하니 공정한 대답을 시험을 봐야긴 봐야겠는데 가장 공정한 것은 컴퓨터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채점하게 되면 50만 명을 한 줄로 쭉 세울 수가 있으니까 공정하다. 그것이 강행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 교육을 크게 병들게 했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새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의 길이 열려서 다 글로 가고 있었는데 이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맞추면서 거기다가 언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학에 갈 수가 없고 이걸 통과한 성적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부, 인간 표준도 만든다. 그걸 만들어 놓고 하기 시작하니까
컴퓨터에서 채점하려고 하는 것은 객관식 문제여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는 모든 질문에 답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문학은 전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생각을 발휘하는데 이건 좀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빠져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잠깐 교양학부를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연과학을 맡은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 나왔는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이공대학에서는요, 한 가지 문제를 출제하면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교양학부를 전체를 보니까 문과대학 교수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교수님 주관대로 점수 올려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데 좀 더 그 공정하게 평가하면 어떻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좀 쑥스러운 대답을 했는데 교수님 거의 그런 건 아닙니다. 자연과학이나 수학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냐 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타당성 있는 걸 고른 겁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고 타당성이 있다 그걸 고릅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또 다릅니다.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하나의 답은 안 됩니다. 모든 사상이 하나의 문제, 하나의 답을 가지게 되면 99가 버림받기 때문에 인문학이 죽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상식인데 우리 수능 시험이 그만 그걸 못하고요. 이 한 가지만 대답을 하는 거 하니까 채점하는 공정성만 생각했지 학생들의 창조성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누가 수능 시험에 성적이 좋은가? 기억력이 좋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도 올라가지 못하고 사고력은 점점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건 민구하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제일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를 시험의 노예로 삼아서 수련강도 못하고 내 취미 활동도 못하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또 대학은 그 수능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 뽑으니까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은 후에 성장하지만은 기억력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입학하는 학생은 대학에 와서는 성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에서 보면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수능 시험이 오히려 중간에 B급에 있던 학생들이 올라가서 하고요.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런 기억력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완전히 채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인간성과 학생들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큰 과오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만 맞추면 되니까 사교육이 공교육보다도 앞서게 되고 그만 우리 교육이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 뭐고 하니 그 방법을 그대로 해가지고서 조금씩 바꿔보자,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잘해보자 하면 그 언덕이 산이 됩니다. 산이 되게 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이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거기가 막히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썼습니다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고 하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큰 도로에 높은 산 그걸 없애버리자 말이죠. 그 없애하는 걸 너무 갑자기 없애하면 후조행이 그 후유증이 크니까 서서히 없애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 민구안이 객관식 문제에서 그 기억력만 호소하는 출제는 하지 말자. 그건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면 논술 교서가 나오고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그건 컴퓨터로 채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 결론은 민관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시험 제도를 문교부가 관리하지 말고 전국 학생들을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서 하니까 시험 지역을 만들지 말고 다 풀어주자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교육은 국민교육대로 잘 되고 대학 입학시험은 대학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제가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대학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그 학생들을 학생답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같은 것은 좀 이상할 겁니다. 제가 미국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입학을 해 대학생을 받는데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전국에서 다 있는데 알래스카주에서는 출신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입학생 가운데서는 알래스카주에서 학생을 며칠 좀 뽑자 봅니다.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적도 안 보고 객관성도 없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그 지역에도 우리 하버드 출신들이 유지한다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대학 입학에 몇 가지 조건이 있죠. 학문은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민관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리니까 건강해야 한다. 셋째는 예능 분야에 뭐 하나든지 한다. 음악을 하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예능 분야에 하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민관이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예, 리더십이 있어서 인간관계를 잘 가꿔줘야 한다. 소속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관이 봉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건 이 다음에 지도자가 되게 되면 봉사 정신을 둬야 한다. 그 5가지를 다 가지고 뽑으니까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면 되는데 우리는 그 성적 내용까지 뽑아가지고서 학생들 키우겠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대학의 무책임입니다. 그건 앞으로 대학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서 우리 세교육이 이끌어줬던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큰 도로를 수능시험으로 막는 건 저는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되면 그거 있는 동안만큼 우리 국가가 손해보고요. 젊은이들이 불행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가까운 먼저 말씀드려 미안합니다만 내 손녀애가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이 B급입니다. 그 B급인데 금난여고 2학년쯤 됐을 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얘가 이제 몇 해 동안 입학시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준비 때문에 불행하게 살면 안 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래서 풀어놔주자. 그래 물어봤습니다. 너 미국 하늘이 가정에 좀 이렇게 기숙할 수 있게 부탁할 테니까 가겠냐고. 가겠다고 말이죠. 갔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에 가서 자기가 한 1년 손해봤습니다. 영어가 있고 그러니까요. 재미있게 아주 편안히 공부했습니다. 학부를 끝날 때쯤 되니까 미국에 있던 대학원은 전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 남 안 하는 분야를 선택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제 그걸 공부하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분야를 쭉 선택하다가 졸업하게 되니까요. 미국에서 이 분야를 맡아서 가르칠 만한 젊은 교수가 몇 사람이 있는가 4사람쯤 있습니다. 그 4교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받아주면 가겠다고 말이죠. 그래 가서 대학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 인정받으니까 미안합니다.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그냥 여기 있었으면 아마 우리 인류대학에 입학을 못해서 고생 많이 할게요. 또 대학에 와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못 찾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면요. 수능시험의 폐단은 정부보다도 우리 대학이 되찾아야 합니다.
인문학하고 사회과학하고 다 다르니까요.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간섭을 피하는 건 이제 그는 잘 아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한 서너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이게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서울대학과 같은 국립대학이 있고요.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이화대학 같은 정교계통대학이 있고요. 그것 또한 이제 순수한 사회, 고려대학 같은 대학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세작을 다 이렇게 쭉 제가 봅니다. 저 연세대학교 있으니까 쭉 보는데요. 가장 자율성을 누리는, 가장 대학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고려대학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 대학은 인천 김성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됐지만은 그것은 설립하고서는 할 때부터 그 과정이나 그건 관계없습니다. 인천 선생이 그 대학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당신은 관여하지 않고 현상윤 총장에게 맡겨서 좀 좋은 대학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에는 실질적으로 동문들이 주인이지 동문 이외에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은 정부가 완전히 관리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대학이나 이제 저나 동국대학 같은 데는 이제 종교가 성립했습니다.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동국대학의 학생들한테서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국대학에 기독학생회가 생겨서 이걸 우리 기독학생회에서 강연회를 좀 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모실 수가 없고 하니까 교수님이 좀 강사로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잘 됐다고 말이죠.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문고안에 벽보를 붙인 겁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가 가연하고 우리 기독학생회가 주관한다고 붙였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가 벽보부터 붙고 나니까 누가 기독학생을 허락했냐고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고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끼리 한 겁니다. 못한다고 말이죠. 기독학생 우리 허락 못한다고, 가연회 못한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강연을 못하게 되고요. 그 옆에 침례교회, 제일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게 됐으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그럽니다. 알겠다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나는 그 동국회항에서 이제 침례교회 와서 강연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알리게 되니까요. 문제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 삼은 건 문고안이 기독교 교회, 또 기독교 신문, 기독교 방송국이 문제 삼았습니다. 나한테 찾아와서 문고안이 이건 동국대학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해요. 종교 탄압이라고 해요. 그래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내가 주인공 비슷하니까 나한테 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동국대학의 잘못은 아니라고. 연세대학교 안에 불교학생회가 생겼으면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 연세대학교 안에 불교학생회를 허락하지 못하면서 안 하면서 동국대학은 기독교 학생회 허락해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지 않냐고 말이야. 그냥 넘기라고 말이야. 그리고 연세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생길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앉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죠?
좀 미안합니다. 이것이 종교학교가 가지고 있는 대학답지 못한 행세입니다. 거의 대학이 할 일입니까? 네. 이건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불교 학생은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동국대학이기 때문에 기독 학생은 허락할 수 없다. 그런 대학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종교대학이 사회를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대학답지 못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 있으니까 더 강하게 느낀데요. 연세대학도 그런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그건 대학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대학교는 내가 대학을 떠난 다음에 유동식 교수님이 종교학을 전공합니다. 그분이 학교에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내가 지도부 교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내가 떠날 때쯤 해서야 불교 학생회가 생겼습니다. 아마 동국대학에서는 그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에 이 교수님이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그분 좀 특이합니다. 천주교인으로 있다가, 아니, 우리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으로 있다가 불란서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만 천주교를 떠나고 불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에 와서 교수가 되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동국대학에 있으니까 좀 사정이 좀 잘 알거나 가까워졌습니다. 한 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그때 우리 동국대학에 강연 오게 된 거 취소된 거 참 미안합니다. 안 그래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명관이 모든 종교가 가지는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인가. 그래서 불교 인생관, 유교 인생관, 기독교 인생관, 이거 쭉 소개하게 되는데 선생님 기독교 인생관으로 와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동국대에 가서 얘기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학교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가게 되면 사회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종교대학인지는 모르지만은 대학답지는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국립대학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 같이 기독교 대학은, 우리 연세대학교, 이화대학은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종교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워지고서는 기독교만 교육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대학은 무엇인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돼서 건설돼서 기독교 정신이 대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다른 대학이 차지할 수가 없는 높은 목표입니다. 그 저보고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우리 서울대학은 진리를 위한, 학문을 위한 대학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고려대학은 학문과 더불어 민족을 위하는 대학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우리 이화대학은 민관이 학문도 하고 민족도 하는데 그것을 기독교 정신으로 열매 맺게 함으로써 세계대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대학 가운데 세계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교 갈 때 어떤 생각했는 거 아니? 서울대학보다도 고려대학보다도 민족도 사랑할 수 있고 학문도 사랑할 수 있고 기독교 정신을 가짐으로써 세계대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열매 맺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얼마 동안 쭉 살아보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점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은 바깥 사람이 올 때 인문학으로 시작하는 거지 종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은 대학다워지려고 하면 인문학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인문학적 기반에서 보게 되면 인관이 종교는 선택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종교는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내 양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강해지는 거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나 이화대학이나 동국대학이 대학다워지려고 하게 되면 인문학적 정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인문학적 범신이라는 건 뭐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진리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그 첫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 양심이 날 속일 수가 없고 사회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학설로 배우면 되고 다 되지만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내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의 판단에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대학이 돼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 때 있다만큼 고민하는 게 민구아님, 제가 문과대학 소속인데요. 새 신입생들이 올 때 종교분할 내가 좀 물어봅니다. 좀 이렇게 애가 물어보는데 이상한 게 민구아님, 제일 그 종교교육, 기독교육을 많이 하는 대광학교, 숭실학교 이런 학생들 졸업생을 만납니다. 그 학생들 보고서 우리 연세대학교는 매일 채플 시간 있는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도 매일 참가하는데 또 하나요 그 정도. 계속 그게 부담입니다. 또 하네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목실에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좀 중고등학교 대학을 좀 수준도 높이고 학생들이 원해서 가지 재벌 시간 때문에 오다 하는 건 좀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걸 다 보고서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느낀 걸 민구안이 이건 대학의 책임이다. 대학의 책임인데 교회는 교회대로 기독교 정신을 키우는 건 옳고 대학은 교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대학다운 기독교 정신 키우자. 이건 역사의식이고 우리 동질사회를 경생하는 공동체의식이고 뭐 솔직히 말하면 진실이 뭐냐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냐 그게 기독교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민구안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뭐냐 그거 기독교죠. 그거 진짜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의미에서 기독교 정신을 줘야겠는데 교회 습관을 자꾸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평가 안 되고 마니까요. 인문학을 사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종교가 오히려 좀 거치장스러우니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만 보면 불교 가정에서는 우리 연세대학교 잘 안 나옵니다. 또 우리 기독교 학교 고등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오게 되면 이제는 습관화되어 가지고서요. 신앙다운 신앙을 잘 못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보다도 세계대학이 될 수 있고 그 세계대학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가 역사와 문화에 준 혜택, 진리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그 희망을 주면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도 가장 대학다운 대학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성공한 게 민구안이 모든 사립대학이 그걸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가치가 그건데 유럽대학은 그게 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은 자율성, 독립성, 다양성, 창조성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우리가 대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인문학의 위기입니다.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인데 지금 대학이 인문학다운 인문학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인문학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와 인문학이 제일 함께 있는 것, 같이 휴머니즘을 통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또 기독교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좀 더 걱정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말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3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긴 사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오는데 제일 처음에는 종교를 시작을 합니다. 원시 종교가 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원시 종교로 근황 올 수는 믿음 역사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이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들어갑니다. 인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 가운데 반이성적인 거, 비성적인 거, 그건 다 버려라 말이죠. 또 반도덕적인 거, 반윤리적인 거, 그거 다 버려라 말이죠. 그걸 버리게 만든 게 민구안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종교는 종교다워졌습니다. 미신이 아니고요, 인습이 아니고요, 종교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시 종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원시 종교를 진정한 종교를 만들어준 것이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을 만들어준 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철학입니다. 또 그걸 만들어준 것이 철학적 사유와 함께 만들어준 것이 민구안이 역사의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 종교라고 그립니다만은 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모르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에 동양철학 전공하는 교수님한테 내가 철학과의 교수를 모셔오시면서 성경책을 드렸어요. 연세대학교 와서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라고 말이죠. 그 교수님이 창세기를 읽으세요. 창세기 읽고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선생님 저는 성경이 경전인 줄 알았습니다. 종교 경전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논어를 읽어봐도 다 좋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불교를 읽어봐도 다 좋은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시족의 역사인데 전쟁한 얘기, 뭐 사람 죽인 얘기, 거짓말한 얘기, 부부싸움한 얘기,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 달랐습니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셨을 건데요. 우리 불교는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유교는 인간관계 도덕과 윤리에서 나왔는데 기독교는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역사는 자연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태어난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역사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의 룻기까지가 다 역사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민구안이 그 역사를 살아오는 지도자들이 남겼던 사상이 그 다음에 무슨 예언서가 되기도 하고 잠언이 되기도 하고 시편이 되기도 한 겁니다. 역사책입니다. 신약도 역사책입니다. 사복음도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사도행전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나머지는 민구안이 그 시대에 산 지도자들의 기독교 사상을 편지를 남기고 그립니다. 마지막 묵시록이 또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은 다 엘리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민구안이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을 상대로 한 종교가 종교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진 역사 말이죠. 역사 떠나서는 기독교가 없다 말이죠. 그게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색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과 사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인문학으로 출발한 겁니다. 이제 그게 기독교가 합해져 가지고서 우리 연세대학교나 이화대학 같은 기독교 대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자유, 역사의식, 그리고 문학의 창조성, 이것이 종교를 대신하다가 그 과정을 밟은 다음에 다시 종교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것이 역사의 우리가
중생이라 그럽니다. 상고 시대는 종교 시대, 고대 사회는 철학 시대, 중세기는 다시 종교 사회인데 기독교, 힌두교와 불교, 유교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기독교가 지금 세계화되니까 기독교와 세계화 이것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런 세계 문화 3,000년 동안 쭉 역사를 이끌어온 것이 종교도인하고 뭐 다오기고 그 인문학의 정신입니다. 그 인문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대학에 있어서는 과거에 문과대학이라고 그랬는데요. 인문학 분야라고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이렇게 길게 오는 동안에 사회가 변하니까 그 인문학에서 태어난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넘어와 가지고서 자연과학과 기계공학의 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 시대를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니 인문학의 정신이 대학에서 없어졌다 그겁니다. 그럼 대학에서 뭐 하느냐? 의과대학이라든지 무슨 이공계통이라든지 또 저기 메커니즘 AI 운동이라든지 이것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문학을 머물 곳이 없단 말이죠. 전 철학과인데 우리 철학과는 이제는 철학 전공하려고 안 합니다. 왜요? 교수 자리가 없거든요. 철학 전공하는 교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해가지고 안 되겠다 말이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없어지니까 뭐 없어지니까 사상이 없이 삽니다. 물질주의가 돼버리고 말고요. 모든 사고방식은 과학화해버리고 말고요. 인문학이 없으니까 사상이 없으니까 대학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의 위기다 하는 건 민구안이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걸 자꾸 차지해버리고 하니까 사상이 없는 대학이 됩니다. 그럼 대학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민구안이 인문학을 다시 찾아주는 건데요. 인문학을 찾아준다 하는 건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철학과가 없어진다, 문과대학가 없어진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민족과 국가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을 다시 찾아줘야 됩니다. 그 인문학이 찾아주지 않으면 찾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다시 한번 암만 기계공학이 발달돼도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는가?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머니즘이 우리 종교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민구하니 종교는 인권 이상은 없다고 말이냐. 종교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종교 위에 있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럼 그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문학을 찾아주는 게 뭐냐 말이야. 역시 그건 철학이고 역사학이고 문학이고 이게 찾아주지 않으면 찾아줄 길이 없습니다. 암만 기계 문제도 뒷받침하는 게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구안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에서 목적이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니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있고 사회가 자꾸 불안해지고 있고 그런데 이걸 희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상을 이끌어줘야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인문학자는 이따만큼 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 내 주변에서 그저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거 아니 공산주의는 100년을 못 간다. 그러나 중동의 종교 전쟁은 아직도 200~300년은 더 계속해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중동 지방과 같이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사람 가지고도 안 되고 기계 문명 가지고도 안 되고 뭐 도로를 닦아도 안 되고 인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치관을 줘야 하고 역사는 어떻게 이 모든 갈등을 이기고
희망을 가지냐는 희망을 주는 게 인문학인데 그걸 다시 찾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 인문학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고 저도 인문학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올 때 이제 쭉 살아보니까요. 모든 우리 교수들이 가만 보면 다 이제 철학과 교수들입니다. 가만 보면 독일의 칸트 연구에 그만 일생을 다 바치고 학위원도 가져와서는 그만 연구하다 끝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는데 칸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건 별로 없습니다. 또 나는 또 누구 연구하고 왔다. 그리고 와서 또 그거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강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데 말이죠. 우리 사회는 그걸로 사는 건 아닙니다. 나는 또 조금 모인 거 아니 그걸 벗어나 볼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 보지만은 역시 교수 중심의 상하탑 철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우리 김태길 교수라든지 안병 선생 같은 분이 이제 좀 넓게 사니까 말이죠. 우리 모임은 그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서양 철학 소개하다가 세상 끝나고 말 테니까 말이죠. 우리 철학 만들어야 할 게 아니야 말이죠. 그 우리 철학 만드는 게 뭐냐 말이죠. 좀 미안하지만 고백한 모인 거 아닌 철학 교수들은 철학을 가지고 기관차가 돼서 서울에 와서 어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객차와 화물차는 한강 남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은 저 뒤에 있고 철학 교수들이 앞에 와서 있는데 여기 와서 자꾸 뭐라 이러고 하니 객차와 기관차 보고서 오라 말이죠. 오라고 자꾸 그립니다. 그 객차 기관차가 어떻게 옵니까? 돌아가서 끌고 와야 합니다. 그거 못할 바에는 철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고민하겠다고 어떻게 있는가 철학을 현실화해야 된다 말이에요. 철학이 역사 속에, 현실 속에, 거기에 머물러야지 학교 강의 내용만 가지고서 철학한다고 해서 끝내자 말이죠. 그럼 또 우리 후배 교수는 또 반대합니다. 그건 철학에 속하라고 말이죠. 그건 문학으로 가면 되고 다 같이 한다는데, 우리 생각은 민관이 아니다 말이죠. 왜? 살아보니까 철학 가지고 살지 않더라. 문학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역사의식을 벗어나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 경우 같은 건 민관이 과거의 철학 교수들이 해겔 강의하고 뭐 강의하고 그게 아니고 현실도 보니까 철학보다도 문학의 창조력이 더 강하고 철학보다는 역사의 의식이 더 필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자 말이죠. 그래서 역사도 공부하게 되고 문학도 공부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사회 문제도 하게 되니까요. 가만 해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철학으로 돌아옵니다. 역사학을 쭉 하다 보니까 역사 철학으로 돌아갑니다. 법학을 공부하다 가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법철학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가서 무슨 관계하는 거 아니 경제학의 역사적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것 같아도 가만 가보니까 뿌리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한 철학적인 사유다. 중요한 건 칸트나 해겔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학적인 사유를 가져야 인문학이 되어선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고서 물어본다고 한 분인 거 아니 이제 다시 한번 철학과 교수가 가게 되면 과거 같이는 안 하겠다 말이에요. 칸트가 어떻다 해겔 같다 그건 아니고 인간이 사는데 철학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학문의 철학적 가치는 뿌리입니다. 인문학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뿌리에 사회과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기계공학이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그게 보입니다. 경제가 보이고 사회 철학이 보이는데 역시 뿌리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뭔가 인간과 사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거 빼놓고서는 있을 게 없으니까요.
인문학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민관이 종교의 가치, 의미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연세대학교나 이화대학 같은 데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97세 때입니다. 97세인데 어느 신문사에서 금년에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좋은 책을 쓴 사람은 누군가 하고 10사람을 뽑았는데요.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뽑혀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요. 문자의 나이가 다 저분들이 앞서고 다 60대 후반 70대가 앞서고 나는 다 늙어버렸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왜 끼었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방법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 이것을 그래도 내가 철학도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한 것이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건 내 장점이다. 다른 사람한테 젊은이들한테 줄 수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희망을 주고 기독교 대학이 언젠가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대학의 주인은 누군가? 저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만은 대학의 주인은 역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뭐 보직도 좀 맡아달라고 부탁도 받고 그런데요. 저는 교육에 들어올 때부터 민관이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교육자단 말이에요. 행정이나 뭐 그건 또 그분 유능한 사람들이 그게 만들어주는 거고 교수는 학생들과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7년 동안 경험한 것까지 합하게 되면 배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민관이 애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디서 오느냐? 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난 중고등학교 7년을 떠날 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저렇게 사랑했고 날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들을 두고서 대학에 가도 이 사랑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올 때는 고민했는데 대학에 와서 한 30년 동안 쭉 살고 보니까 그 고민이 잘못입니다. 대학은 다 성장한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나는 인간 교육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게 되면 70대, 80대 된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학교에서 강의 들었습니다. 선생님 책 읽었습니다. 요새 나온 책 읽어서 다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사랑은 의미가 있구나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긴 교육에서 얻은 것 가운데 하나는 민관이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이 있는 대학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대학을 사랑한다는 건 진리와 제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뭐 제자 사랑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회에 희망을 주고 또 인생관을 주고 가치관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가까이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 대학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율성은 창조성과 다양성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은 또 무엇인가? 기독교 정신은 열린 사회를 가는 겁니다. 항상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사랑이 그건데 열린 사회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종교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역사의 창조입니다.
그 블라스 앙네베르그 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철학자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죽기 2년 전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영세 세례를 받고서 말이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뭐라고 부탁했는고 하니 내가 철학자로 있다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고 하면 내 사는 여생을 조용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살 수 없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좀 비밀을 지켜달라고. 1941년에 앙네베르그 성인 세계적인 철학자가 세상 떠났다 할 때에 그 신부가 발표해 줬습니다. 2년 전에 날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조용히 여세를 보내고 있으니까 2년 기다려달라고 해서 발표한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구하니 철학적인 사유는 인간적인 희망과 가치가 합할 때에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가치고요. 인문학적 가치는 기독교의 정신과 하나가 될 때 희망이 되고요. 역사를 이끌어가고요.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대학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크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되면 모든 내에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화대학의 대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다른 말씀을 우리 교회 대학 안의 문제들이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여유 없고요.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의 대학다운 희망 전립 가치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고 빛이 될 수 있는 재출발을 해서 100년쯤 후에는 우리나라에 이화대학이 연세대학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옛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후에 아메리카가 태어나는데 우리도 역시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 같은 기독교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희망을 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또 새 출발하시고 그게 우리 모임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4세) 나이에도 저희한테 아주 일목요연하게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경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할 텐데요. 선생님께서 이 귀가 안 좋으셔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종이에다가 써서 앞으로 갖다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 기획 질문을 하나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질문을 마련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 그 질문을 드리려고 인쇄를 다 해서 종이를 큰 글씨로 뽑아놨는데 집에 놓고 왔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예. 질문을 갖다가 제가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질문 갖고 계시니까 답변하시면 네. 여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늘처럼 제가 철학을 전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그 대학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혹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의 위기
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엄청난 미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텐데 대학도 그 와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의 소멸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속도보다는 혹은 어떤 변화의 양상보다는 방향,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적,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 와중에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고, 우리가 민족과 국가, 세계를 위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어떤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을 키워낼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께서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굉장히 분절화되고 나뉘다 보니까 뭐 계급, 인종, 뭐 성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이 분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념이라든가 계급, 계층 간의 갈등, 지역, 학벌 이런 것들로 나뉘어진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미래에도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종류였던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또 다른 배제와 포함의 정치가 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사회, 뭐 종교 간의 갈등,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도 목격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어떤 그 민족 간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목도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이념의 갈등이라든가, 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해가지고 젊은이들 많이 싸웠었는데, 그런 성 갈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고, 또 노인 혐오 뭐 이제 이래서 그 세대 간 갈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지금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을 어떤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동성 변호사님이 주신 질문인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한데 거기에 그 발전의 핵심이 이제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와 비교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를 깊이 있게 통찰하시면서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 교육과 젊은이들에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바가 있으실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한 분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대학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위기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인가요? 네네. 예. 다 제가 말씀을 예. 요새 우리 20, 30대 사람들, 대학을 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얘기가 너무 갈등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도 설정 못하고 좀 위축되고 자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갈등과 경쟁이 전혀 없는 사회에 살게 되면 개인이 성장을 못한다고, 나라가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갈등과 경쟁은 있게 사는 것이 거의 우리 현실인데, 문제는 그 방법이 있다고. 예를 들어 말하면 첫째는 맹고하니 이기주의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갈등에 지고 경쟁에 지고 나는 버림받고 있다. 왜? 남이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남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버릴 건 민구안이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이기주의자가 되면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 직장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전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게 되니까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는 민구안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좀 비유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미안한 비유를 하는데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 같이 살게 되면 그건 이기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진다고.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에 가는 선수들은 이기적인 경쟁 안 한다고. 졌으면 이긴 팀에 대해서 박수해줄 줄 알고 내가 이겼으면 다음번에 내가 내려오면 안 될 테니까 더 노력해서 올라가야겠다. 그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경험을 하니까요.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요. 저 사람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항상 버림받는다고.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민구안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준 게 바로 그건데 사랑이 있는 경쟁이라고. 약자를 도와줄 줄 알고 또 의로운 사람을 지지해 줄 줄 알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사랑의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들은 제일 큰 소망이 민구안이 내 아들, 딸들은 나보다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스승은 제일 큰 소망이 민구안이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굴 도와주게 되냐? 사랑을 베풀고요. 후배를 사랑하고 양보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말이죠. 이기적인 경쟁에 갇히면 너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지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심하게 되면 아무 갈등과 경쟁이 없는 사회에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개인도 사라지고 말고요. 민족도 사라지고 맙니다. 전 뭐 긴 역사도 아닙니다. 뭐 100세니까 긴 역사는 아닌데 이따만큼 느끼는 게 민구안이 일본 갔다가 아이누족의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 그분이 나하고 하는 말이 민구안이 우리 홋카이도 지방에 아이누족이 쭉 있었는데 이젠 다 없어졌다고. 나는 거기 목사로 있는데 왜 없어졌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경쟁도 하지 않고 갈등도 겪지 않고 그때 주는 거 먹고 술 마시고 지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게 되면 고암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은 아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갈등과 경쟁은 인간이 성장하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원동력이니까 선의 경쟁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데까지 해보아라 말이죠. 그러면 내 잘못이지 사회 잘못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함께 가져자고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민구안이 언젠지 모르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데요. 좋은 변화는 민구안이 이기주의가 개인주의로 변하는 건 좋습니다. 이기주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그러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방된 내가 돼서 사회 속에서 내가 함께 사는 걸 얘기할 때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내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걸 우리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가만 보게 되면 이기주의자는 많이 있는데요. 개인주의자가 없습니다. 내 인격, 내 미래, 내 가치관,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자아 성장이 없습니다. 그 자아 성장이 없는 것 가운데 제일 그건 민관이 필요 없는 고생은 할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살았으면 되지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게 민관이 뭐 결혼할 필요도 없다. 뭐 가정 가지고 고생할 거 뭐 있는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90이 됐을 때 미국의 딸들이 살기 때문에요. 한 번 만나보고서 긴 여행은 안 했으니까 가봐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 제일 큰 딸이 있고 마지막 둘째가 다섯째, 여째가 딸입니다. 그 셋이 있습니다. 2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여행을 했는데요. 한 번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막내딸입니다. 그 막내딸이 걔는 미국에서 사회학을 해서 뭐 교수까지 됐으니까 생각 다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가족으로 돌아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왜? 나는 엄마 생각하게 되면요.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고생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 아들, 딸 하나씩 둘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그 전쟁 때 우리 6씩이나 나가지고서 나가서 우리 고생 안 한다 말이죠.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큰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엄마만 고생했나 뭐 아버지도 고생했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 해주니까 고맙다고. 엄마 보고서 엄마가 좀 일찍 세상 떠났으니까 엄마 보고서 엄마 우리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해서 그때 오면 다시 올래? 언제가 제일 행복해서 지금 엄마가 뭐라 그럴까 봐. 야 전쟁 때 그렇게 고생하던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런 때가 다시 갈게. 그래. 그랬더니 내 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아버지 그 뜻이 아니고요. 엄마가 살아계시면 나 지금부터 큰절 드리고 엄마 고마워. 우리 애 고생해줘서 참 고마워. 인사락도 하겠는데 계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필요 없는 고생 왜 하느냐고 말이죠. 나 혼자 편안히 잘 살았으면 되는데 아이 그 아들 딸 낳아가지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또 심지어 요새 유럽에서 많이 그렇습니다만 아이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귀찮다고 말이죠. 내가 프라이버그 대학에 가서 스루베라고 하는 철학 교수 만났는데요. 그 교수가 독신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뮌헨에서 문화사업을 하고요. 자기는 프라이버그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으니까요.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만나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나 여름방학이 되게 되면 이제 같이 여행하고 한국에도 온다고 약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그랬습니다. 요새 또 그렇게 사니까요. 편하거든요. 그 뭐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그런데요. 그건 인생의 반밖에 모르고 나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 풍부한 인생을 삽니다.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모릅니다. 좀 미안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춘천의 한림대학에서 뭐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다 받기 결정됐으니까 가서 받으러 간 겁니다. 받고서 내가 답사를 해야겠는데요. 뭐라고 할 말이 자신 없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상을 준다고 그래서 받긴 받았다고. 그런데 나 받을 자격이 없다고.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못하는 직책을 맡아본 일도 없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내가 봐도 많이 있다고. 그래도 상을 왜 주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 고생의 대가를 주면 그분 내 받겠다 그 말이죠. 나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 별로 못 봤다고. 내가 산시 그럼 받겠다고. 그런데 이 상은 왜 주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고생 많이 하신 것은요. 우리들 위해서도 고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상 드려야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겠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사는 건 왜 사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살면요 모든 것이 고생입니다. 고민하는 고생은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고생이 행복입니다. 그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스승이 제일 행복한 건 언젠가 내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오래 내 제자들을 만나니까요, 내가 내 제자들을 사랑한 것보다는 제자들이 날 더 사랑했구나 말이죠. 그래요. 어떤 땐 참 눈물겨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는데 강연을 하러 가는데요, 사회 맡았던 분이 날 소개하면서 엎드려서 큰절해요. 그래 내가 놀라서 일어서시라고 했더니 저 선생님 말씀 듣고서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 만나면요 큰절 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요. 그거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있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인생에 보람 있는 삶을 산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귀찮다 고생 안 하겠다 하지 말고 남보다 더 고생하겠다 말이야. 왜? 널 사랑하니까, 널 위해주고 싶으니까. 국민을 위해주고 싶은 정치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주고 싶은 기업가, 제자들을 위해주고 싶은 스승, 그걸 인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은 우리 젊은이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인데 그거니 우리 대학의 위기는 왜 위기인가 하는 말씀인데, 위기는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느끼는 것이 위기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얘기한 건 그런 대학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서 이화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했고 우리 동문도 보람있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어느 정권보다도 그래도 이화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됐지, 우리 여성들이 이만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지,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대학의 위기는 우리가 대학다운 대학이 되는 하나의 계기를 삼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받은 질문 셋을요 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게 선생님께서 앞서서 그 말씀을 주신 거로 가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신 질문은 기독교와 그 타종교와의 어떤 화합이라 그럴까요? 이제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세계 평화나 혹은 인문적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선생님께서 어떤 종교의 개방성, 기독교의 개방성, 이거를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동국대 예를 들어주시고 연세대나 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한국처럼 그 다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이루어가는 사회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진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잘 화합을 하고 공존을 잘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역사 포럼을 준비한 그 과정에는 이화가 너무 앞으로만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였고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화 정신이 어땠는가를 돌아볼 기회들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학의 위기를 지금 맞이한 이런 상황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E.H.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필독서로 읽었던 그런 그 카의 생각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는 그리고 역사는 끊임없는 재해석의 과정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의 근대화는 서구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서구화는 기독교를 매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꽃피운 그런 특성이 있고, 또 그 기독교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그 여성의 역할 안에서 이화여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 시절에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화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한국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이런 그 역사적 사명이라 그럴까, 역사적 역할이 계속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화여대의 앞으로의 그 모습과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